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의 정윤수입니다.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에서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했어요. 클래식 시대를 듣다라는 특강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그 순서를 제가 참 부족한데 이렇게 맡아서 5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베토벤을 한두 번 정도 특강을 하고자 그렇게 했었는데 베토벤 자체만을 다루는데도 한두 번으로도 부족할 뿐더러 베토벤이 있기 위한 이전의 음악사적인 흐름들, 역사적인 흐름들 이것을 아울러서 통찰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서로 논의한 끝에 이게 5회가 됐고요. 길다면 길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비발디나 바흐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르네상스 시대나 초기 바로크 음악들 저희가 다 다루지 못했고요. 또 모차르트도 한 회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그의 피아노 협주곡이나 교향곡의 세계도 좀 아쉽게 덜 다루긴 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시간의 한계 내에서 베토벤이라는 어마어마한 봉우리에 오르기 위해서 역시 그 정도 봉우리가 되는 인물입니다만 바흐와 모차르트를 거쳐온 지난 네 번째의 네 차례의 강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그 마지막 베토벤의 후반기 생애와 그 이후의 영향력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엄선된 선착순으로 마감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현장에도 몇 분이 이제 와 계십니다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 채널답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꼭 감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음악 영상을 함께 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강연장에서 또 강의실에서 이렇게 하면 이걸 좀 길게 듣기도 하고 소감이 어떠냐고 여쭤보기도 하고 같은 곡을 서로 다른 연주자가 다른 해석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감각적으로 선호되느냐 이런 것도 여쭤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음악으로 그야말로 음악사 또 음악가 그 생애 의미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음악 그 자체 속으로 더 들어가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게 인터넷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니까 뭐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도 거의 뭐 1, 2초 안에 다 키워드만 정확하게 쳐넣으시면 바로 감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강의의 시간상 길어야 2, 3분, 짧은 뭐 30초, 40초밖에 들려드리질 못합니다. 여러 또 조건상. 여러분들께서는 그 곡의 원곡, 저는 마태순환곡을 2분여밖에 못 들려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한 3시간 정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는 이따가 베토벤의 9번 교향곡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 버들이여 이제 고난의 소리를 넘어서서 환희에 찬 새로운 노래를 부르지 않겠는가 하는 그 하이라이트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한 80여 분 되는 그런 긴 서사시를 꼭 반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고 있는 그런 인터넷 시대니까요. 자, 오늘은 4회 강의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중년기까지의 베토벤, 즉 청년기의 프랑스 혁명의 아주 뜨거운 그런 시대적 장려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시대라는 것을 거쳐갔던 그러나 작년에 이르러서 이분이 50대 중반의 세상을 떠났는데 요즘 개념으로 노년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70, 80 되셔도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어르신들 많은데 뭐 서양도 한 200여 년 전에는 50대만 넘으면 사회적 활동이나 신체의 건강함이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표현에서는 이제 노년기 뭐 이러는데 베토벤 생애에서는 노년기, 후년기지만 일반적으로 50대 중반이면 저도 지금 50대 이제 네. 이게 그 요즘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 어쨌든 후기 베토벤의 그 음악 세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지금 프랑스 혁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 이제 그 정치적인 견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처럼 여기는 아주 그 학문 중에 학문, 즉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실은
굉장히 당대적인 문제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퀘니스베르크, 과거 그 땅이 지금은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 땅인데 예전에 200여 년 전에는 저 쾰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중북부 지역을 거쳐 베를린을 넘어서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 서부 일원에 이르기까지 프로이센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끄트머리에 살았기 때문에 이 철학자 칸트를 오늘의 지리에 따라서 러시아 철학자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시의 정치 지리에 따라서 독일 철학자라고 우리가 하죠. 프로이센 철학자라고 하든지. 그 임마누엘 칸트의 묘비명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내가 그것에 대해 더 자주 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늘 새로운 경외감과 존경심을 더해주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창공 위에 별이 빛나는 저 하늘, 그리고 내 마음속에 도덕률. 이렇게 묘비명이 써 있네요. 이분이 만약 중세 시대의 철학자였다면은 하느님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이런 표현을 했을 텐데, 이분이 신앙심과 별도로, 그러니까 개인적 신앙심과 별도로 머리 위에 별이 빛난 하늘이라는 것은 영원불변의 어떤 가치 체계, 인간이 동서양이 있고 뭐 또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사람 사는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만 어떤 시대에나 어떤 사회나 어떤 사람에게나 불변하는 아주 그 영원불변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고, 그것을 찾아서 헤매서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속에 도덕 법칙이 하나 수립된다. 이것은 칸트 개인의 무슨 뭐 나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근대적 인간의 자기 선언이죠. 근대적 인간의 자기 선언. 이건 칸트의 유명한 저작 3대 비판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실천 이성 비판, 뭐 판단력 비판인데 순수 이성 비판, 이러한 책들에 정확하게 적혀 있는 문구가 지금 묘비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1724년 네, 태어나서, 그러니까 군주국가 시대에 태어났네요. 그러다 1804년, 역시 프로이센은 건재하고 있었지만 프랑스 혁명 같은 것이 났던 그 이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오른쪽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빨간 줄만 이렇게 보시면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해일처럼 일어났는데, 그것이 만인이 법 기반 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안착되어야 된다. 이것이 칸트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정만으로. 혁명과 반혁명,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에 4, 5년 동안 프랑스 혁명의 주도자들은 같은 그룹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공포 정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등장했는데, 나폴레옹은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유럽을 어떤 면에서는 초토화시켰죠. 제가 스페인 사람이라면, 제가 벨기에 사람이라면, 제가 독일의 어느 지역 군주의 사람이라면 스페인 왕정이나 독일의 군주가 이제 낡은 체제예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같은 일이 좀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공화주의로 갔으면 좋겠는데 잘 못 갔잖아요. 자력으로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오잖아요. 그럼 환영하죠. 근데 총칼을 들이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웃이 죽고 형제가 죽잖아요. 이 모순, 이런 것들이 10여 년 동안 전개되었기 때문에 칸트로서는 법적 안정, 그 기반 위에서의 자유, 이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얘기되는 법치주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법치주의와 준법 질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준법 질서는 법을 지키는 거죠. 그야말로 도로교통법도 지키고 여러 법을 우리가 지켜야 이게 남한테 피해도 안 가고, 남한테 피해를 안 줌으로써 우리 자신이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준법 질서 해치면 범법이 되는 것이고 처벌을 받아야 되죠. 이거와 법치주의는 좀 다른 겁니다.
법치주의는 법적 기반에서 모든 권력이 온전한 균형을 가지고 이 공화정을, 이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라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칸트의 법적 안정성이란 얘기는 개개인이 준법 질서 잘 지켜서 온순한 국민이 되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잘못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든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엄연한 권력기관들, 권력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건 크게는 전 세계에서, 작게는 한 나라에서 그 많은 권력의 힘들이 법적인 기반 위에서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좀 더 큰 틀의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지 개개인이 준법 질서 지켜라 이런 정도로 좁은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 두 개가 다 잘 지켜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칸트는 바로 이성의 힘, 이성을 추구하고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점, 칸트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어느 보고서를 보면 퀘니스베르크라고요. 지금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퀘니스베르크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발트해에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 주점의 탁자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칸트가. 혁명이 일어났다고. 친구들이여 한잔 하자. 누가 그걸 알았냐면 칸트 같은 철학자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앞장서가지고 뭐 정치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당장 위험하지만 수백 년에 걸친 인간의 오래된 관념을 뒤바꾸고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어질 인간의 관념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이센의 치안 당국이 그 칸트를 사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로주점 위에 올라가가지고 건배 막 하는 게 다 사찰 기관원의 그 메모에다 남아있을 정도였었습니다. 어쨌든 칸트는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고 그 낭만적 격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고비를 넘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감정의 격발만으로 공동체가 갈 수는 없다 해서 이성의 힘, 법적 안정성, 공화주의 이런 것을 좀 더 추구했으며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전체로, 세계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계공화국이라는 개념까지, 그래서 그 이념이 나중에 유엔의 창설이나 유럽연합의 창설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베토벤이 그러한 사상의 영향권 속에서 뭐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슨 용역 사업으로 무슨 곡을 썼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대적인 감각 속에서 베토벤이 활동했다라는, 베토벤도 그러한 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음악적으로 추구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9번 교향곡의 메시지가 단지 인류야 하나 되라,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 이런 정도의 막연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시대의 각혈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열기를 갖다가 추구하고 또 지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자주 나왔던 괴테,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인 베토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칸트, 그리고 베토벤과 동시대 같은 해에 태어나서 베토벤이 소나타 양식이라고 하는 주제의 제시, 주제의 전개, 그리고 종합에 이르는 재현, 즉 정반합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정반합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소나타 양식을 완성했다고 하면 실제로 그것을 철학에서 정반합의 변증법으로 세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헤겔이라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칼이 아니라 펜을 들고 있습니다. 언론의 어떤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펜이 칼보다 강하다, 우리가 그렇게 언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아, 때때로 그럴 뿐 대개는 총칼이 더 현실적으로는 힘이 세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붓으로, 펜으로 베토벤은 오선지 위에다가 칸트나 헤겔은 종이에 철학을 써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했는데 사람들의 공감 또는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인 힘이 바로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질적인 권력과 실질적인 행사력을 가지고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나폴레옹이 되겠습니다. 나폴레옹 코르시카라는 프랑스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작은 섬입니다. 지금도 코르시카 사람들은 독립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령이죠. 프랑스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중해 쪽의 작은 섬입니다, 진짜로. 근데 프랑스령이니까 프랑스 축구 리그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기서 대표팀 경기도 열리고 그래요. 대표팀 경기가 여기서 열리면 코르시카 팬들이 프랑스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프랑스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과거에 미테랑인가요? 쉬라크인가요? 그 대통령이 그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울리는 중에 나가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 행사가 잠깐 멈추기도 했었는데 그게 2001년, 2002년 그랬습니다. 이 코르시카의 작은 섬에서 태어난 육군 장교가 완전히 프랑스를 뒤집어 엎었죠. 두 번 뒤집어 엎었습니다. 첫 번째 뒤집어 엎어서 한 7, 8년 갔는데 나중에 유럽의 군주들과 프랑스 내부의 반대파에 의해서 잡혀서 섬에 유폐가 됐었죠. 근데 프랑스에 가까운 섬에 유폐를 해놓는 바람에 나폴레옹이 주변에 도움을 얻어가지고 탈출을 했죠. 그래서 다시 정권을 잡아가지고 2, 3년 더 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원정에서 크게 패하고 그 이후 영국과의 전쟁, 특히 영국과의 전쟁했지만 나폴레옹을 싫어하는 유럽의 모든 군주들이 영국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나폴레옹과 유럽의 제후들 간의, 유럽의 국왕들 간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패퇴해서 가까운 데다 놓으니까 그 헤엄쳐가지고 금방 나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태평양 섬에다가 이제 멀리 뭐 헤엄쳐도 못 나올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한 3, 4년 있다가 세상을 뜨게 되죠. 그 나폴레옹이 지금 알프스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실제로 나폴레옹이 이렇게 알프스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고트하르트라는 지역으로 데빌스 브릿지, 악마의 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을 정도로 굉장히 험준한 협곡입니다. 어마어마한 협곡이에요. 사람들이 계곡을 넘어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말 타고 그냥 가볍게 뒤에서 바람도 막 불어. 이거는 다 상상화이고 영웅화이죠. 바로 나폴레옹을 추종했던, 나폴레옹을 굉장히 따랐던 그 공화주의자 자크 루이 다비드 같은 이런 화가들이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실제로는 노새를 타고 갔고 추워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갔고 뭐 노새도 여기 올라가기 힘들어가지고 다들 걸어서 올라갔는데 말 타고 이 알프스를 넘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영웅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영웅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베토벤 3번 에로이카 생각나시죠? 처음에는 나폴레옹의 헌정함이었습니다. 보나파르트에게. 나폴레옹의 이름이죠. 보나파르트에게 바침. 근데 이 사람이 공화주의를 유럽 전역에 라는 기치로 권력을 잡았으나 이런 공화주의라는 것은 의회를 기반한 시민들을 대의를 기반한 삼권 분립에 기반한 기본적으로 그런 정치 구조인데 황제에 올라쳤습니까? 나폴레옹 1세. 이거는 베토벤이나 괴테나 헤겔이나 칸트가 원하는 그런 체제는 아니죠. 그래서 보나파르테라고 쓴 거를 박박 지우고 이 친구가 황제가 되다니 터무니없는 소리군 하면서 이름을 바꿨죠. 에로이카, 영웅, 새로운 영웅을 우리는 기다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번 교향곡이 되겠죠.
헤겔도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헤겔은 예나라는 그 독일의 뭐 중소도시들은 대개 대학을 끼고 있거나 아주 그 오래된 직업이 곳곳마다 있는 곳인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슈투트가르트 그러면 공작 기계 같은 걸 굉장히 잘 만드는 곳이라 지금의 자동차 유럽의 유명한 자동차 독일의 유명한 그 뭐 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슈투트가르트를 근거로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뭐 뉘른베르크 이런 데는 인쇄 출판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데 예나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 뭐 안경이나 카메라나 또 방송 장비 우리 촬영 감독님 계시지만 칼 자이스라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렌즈 회사인데 예나는 바로 그런 안경공학, 렌즈공학, 유리공학이 크게 발달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대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나 대학 거기에 시간 강사였던 헤겔이 나폴레옹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저기 시대 정신이 말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지금 나가서 쳐다봤다라는 역사화의 하나입니다. 오른쪽은 예나대학의 3층 예나에 있는 헤겔의 그 연구실이랄까요? 주거 3층 다락방 같은 그런 곳인데 저기서 보고 있다가 야 나폴레옹이 드디어 유럽을 공화주의의 물결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환영하면서 나가봤더니 나폴레옹도 당신이 그 유명한 해 무슨 겔 뭐라는 사실은 이런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고요. 막 나가서 만나보고 서로 알아보고 이런 일 없고 그냥 예나에서 헤겔이 보긴 봤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우르르 나가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갔다고 해서 와 나폴레옹이다 그리고 팬덤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어쨌든 중요한 인물이 왔으니까 이 역사 현장을 내가 봐야 되겠다고 해서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얼굴을 마주한 일은 없습니다. 헤겔은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에게 낮에 예나에 나폴레옹이 등장했다. 나는 말을 타고 도시를 지나가는 그 황제에게서 세계 정신을 보았다. 어떤 분은 이제 세계 혼 이렇게 썼습니다만 시대 정신. 혼이라는 말은 좀 여러 의미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또는 강화된 또는 좀 과하게 의미가 부여된 우리 투혼을 불사르자 할 때 그런 것처럼 뭐 앞뒤 안 가리고 막 몸을 던지는 막 열정적인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정신, 사상 이런 쪽으로 좀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저기 시대 정신이 말을 타고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론 헤겔은 이미 직감하고 있고 지금 마상에 앉아서 세계를 쥐고 그것을 지배한다라는 표현에서도 이미 편지에서도 썼다시피 이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뭐 다름 아니라 예나라는 도시가 나폴레옹 군대에 의하여 유린되고 그 이후 라이프치히로 가서 같은 지역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 1시간 반 정도 거기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많은 독일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헤겔은 독일 사람이 죽었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전쟁을 통한 공화주의의 실현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맥락의 교향곡이 9번 교향곡이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은 지금 우리가 그 가장 일반적으로 조금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속적이다 그럴까?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송년음악회에서 이걸 듣는다라는 거예요. 한 해 다들 고생했고 그런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장 위험에 처했던 그런 환자분들 또 열심히 방역하고 치료하셨던 의료진들 그분들이 제일 고생을 했죠.
그렇지 않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극심한 폐쇄성, 우울성, 외로움 이런 걸로 우리가 1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이렇게 어렵게 지났으니까 연말에 9번 교향곡을 쫙 들으면서 한 해 고생했다. 내년에는 정말 건강하고 더 좋은 일이 개인에게나 나라에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소박한 감정을 제가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매해 연말이면 서울에서 저 지역의 도시들까지 마치 이것을 해야 이 연주단이 존재 가치가 있고 이것을 봐야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식으로 이 음악이 송년 음악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이 음악의 극히 부분적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극히 부분적인 것이다. 그런데 과연 수많은 나라들에서 송년 음악회로 이 음악을 틀까? 뭐 영국에서, 브라질에서, 필리핀에서, 미국에서 해마다 이렇게 할까? 몇 나라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그리고 우리입니다. 뭐 일본이 하니까 뭐 다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닌데, 일본은 2차 대전 군국주의 속에서 베토벤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더욱이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일본의 오래된 전통 복장이나 행정규칙이나 군대 제도 같은 거를 상당히 문물을 유럽을 받아들여서 바꾸게 되는데 탈아 입구라고 해서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일본의 그 엘리트들 천황이 다 유럽으로 보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보화 도서관에 오시면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걸작으로 일본의 저명한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 청년 시절에 국비장 학생으로 런던에 갔습니다. 런던에 가서 유럽 문명을 배우고 돌아오는 게 그 사람들의 임무였었습니다. 근데 소설가가 참 잘 간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엔지니어도 가고 법률가도 가고 행정가도 가고 해서 영국의 법제도, 영국의 기술 막 도입하는데 나스메 소세키라는 이 소설가는 가서 이러한 근대 문명이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에 관통될 만한 타당한 것인가 이런 사색을 하면서 돌아왔으니까 그것도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런던 일기라는 걸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아 역시 위대한 작가는 국가가 공부해서 보내도 정말 독특한 그리고 날카로운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당시에 군대 조직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어디서? 독일에서요. 보불전쟁, 보오전쟁 다 이기면서 프로이센 군대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독일에.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정부, 메이지 천황 시대, 메이지 유신 시대에 다른 근대적 체계는 미국이나 특히 영국에서 도입했지만 군대 체계는 독일에서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천황을 비롯한 많은 지배 엘리트들이 오래된 옷을 근대적 옷으로 막 바꿔 입는 것도 그 당시 유신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때 천황이나 이토 히로부미 같은 그런 지배 엘리트들이 군복을 입었는데 그 군복이 대체로 프로이센의 군복을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프로이센 황실의 의전, 프로이센 군대의 복장, 프로이센 군대의 장식들 이런 것을 일본에서 많이 활용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독일의 교양 문화, 독일의 음악 문화 들어오게 되고 열도 전체가 하나가 되고 대동아라고 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를 노래한 교향곡이 뭐가 있습니까? 9번 교향곡이잖아요. 인류의 하나 되라. 그래서 일본의 일종의 병영국가, 동원체제, 나아가서는 파시즘 국가로서의 1, 2차 대전 시기에 일본에서 가장 좋아했던 교향곡이 바로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기억에 더해서 전후에 일본,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경제 발전으로 막 도약하면서 각 지역마다 현립 오케스트라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역사적 배경을 떠나서 이 오케스트라가, 교향악단이 가장 많은 예산과 가장 많은 인력을 투여한다 할까? 함께 콜라보를 해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곡을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곡 중에는 브루크너나 말러의 후기 낭만주의의 장대한 교향곡들도 있는데 이게 잘 대중들에게, 또 말러 같은 경우는 뭐 1970년대나 돼서야 이제 대중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창단 한 100여 명, 오케스트라단 한 80명, 100여 명, 한 200명이 무대에 올라가서 우리 오케스트라가, 우리 현립 관현악단이 이 정도는 된다라는 그 실력과 그 음악성을 보여주기 위한, 입증하기 위한 최고의 곡이 뭐겠습니까? 9번 교향곡이죠. 뭐 모차르트의 교향곡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2, 30명이 해도 되거든요. 그걸 또 지자체의 예산을 이렇게 지원받기도 좋고, 또 사람들도 9번 교향곡 정도는 한번 우리 현에서 한번 제대로 한다. 그러니까 현마다 9번 교향곡 연주하기 대회 같은 것이 실제로 어느 맥주 회사에 의해서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상의 모든 사례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우리도 뭐 서울, 부산, 대전 등지에 시립 교향악단도 있고 여러 교향악단 성격이 여러 KBS 교향악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9번 교향곡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데 이게 특별한 지휘자의 특별한 해석에 의하여 그들의 정기 연주회 때 9번 교향곡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연주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많이 안 오거나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립교향악단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시의 지원도 좀 풍족하고 연습할 시간도 많고, 그래서 150명, 200명 무대에 올라가고 또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때가 언제겠어요? 송년이죠. 그러니까 송년음악회라는 하나의 관습이 만들어진 거죠. 그 노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송년음악회 이렇게 한다든지, 특별한 정치적 집회에서 9번 교향곡의 메인 테마를 부른다든지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문화적으로는 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왜? 베토벤이 송유화된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2차 대전 때 베토벤 9번 교향곡이 너무 많이 울려 퍼졌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독일군이 진격을 하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복합성 혹은 양면성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이게 뜨겁다. 이 음악이 굉장히 양면성이 있다. 이 노래 좋아하면서 막 외치는 사람들 의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 사람 우리 뭉쳐 뭐 한잔해, 우리 모여야지, 뭐 이상한 아재 아닌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는 베토벤이 막연하게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런 곡을 작곡했다. 그러지 않고요. 근대적 국민국가, 특히 피폐해진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완전히 피폐해진 범독일권의 자생력, 그것은 무엇이냐? 공화적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거기에 다시 바치는 노래였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세기의 여러 기억들 때문에 9번 교향곡에 대한 무의미한 아주 맹목적인 그 곡은 최고야 라는, 저는 그런 분들이 인류 평화가 막 들려오고 있어 조금 좀 의아합니다. 나폴레옹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황제 자리에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도 나폴레옹을 이제 멀리하게 됐습니다. 나폴레옹을 가장 극단적으로 찬양하는 듯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제파라는 그 요양원이랄까 야전병원이랄까 여기에 온 나폴레옹 1804년 장 안토닌 그로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야전병원이에요. 뭐 구빈원이기도 하고 그냥 노약자 아픈 사람도 있지만 전쟁 중에 여기 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폴레옹이 와서 괜찮냐 위문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예수님이 가난한 마을에 등장한 듯한 인상을 주죠.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또 바라보는 시선이나 화면 중심에 나폴레옹이 있어서 좌우를 돌아보고 있다든가 이렇게 점점 되니까 뭐 칸트, 뭐 헤겔, 뭐 베토벤 조금씩 거리를 멀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도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1812년 러시아 원정 가을에 갔어요. 가을에 쭉 몇 개월에 걸쳐서 가니까 좋죠. 땅이 얼어서. 여러분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9월 우리로 치면 9월에서 한 2월까지가 오히려 운전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눈이 있어도. 근데 이게 하기로 가면 이 질척질척해지고 그래서 자전거 타기도 어렵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놀라운 전법을 썼습니다. 정말 전법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결정인데 나폴레옹 군대가 몰려오면 여기 마을 주민과 군인들이 그 뒤로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할 때 이 마을을 다 불태워요. 그리고 후퇴하고 불태우고 후퇴하고 불태우고 후퇴하고 심지어 모스크바도 불태우고 후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승리를 하면서 계속 가는데 보급이 안 되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부터 여기 보급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계절이 따뜻해지죠. 얼었던 개철이 녹아요. 마차가 막 빠집니다. 그 꺼내느라고 막 병사들이 고생을 하죠. 약간 장거리 행군이 차라리 그게 낫었는데 질척질척한 길을 걸어서 계속 돌아오다가 그냥 이 군대가 또 나폴레옹의 위세가 추락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에 갇혔다가 다시 나와서 워터루 전쟁에 패퇴해서 완전히 몰락을 한 이후에 황제들이 새롭게 왕들이 유럽의 국왕들이 새롭게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1815년 비엔나에서 어떤 축하연 같은 걸로 그냥 나폴레옹을 이겼으니 축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회복한 거예요. 일상을. 이 사람들이 1814년부터 15년에 이르기까지 협상을 하러 모였습니다. 제가 바흐를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전쟁, 긴 기간에 걸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회담을 해야 이후의 세계 체제, 또 유럽의 체제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츠담 회담에 의하여 우리가 남북 분단에 그런 영향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1차 대전 끝났을 땐 베르사유 조약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바흐 때 말씀드렸던 30년 전쟁 그것은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죠. 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어요. 나폴레옹이 실각했어요. 유럽에 쫓겨났던 군주들이 다 복권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그러니까 비엔나가 지난 시간에 모차르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오스트리아가 좀 작고 비엔나가 비인이라는 도시가 예술의 도시 이렇게 좀 축소된 느낌이 있습니다만 대략 17에서 19세기 200~300년 동안은 유럽의 정치의 수도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의 수도 가장 강력한 그런 군주 국가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왕인데 오스트리아 왕은 황제였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었어요.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막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기존 질서를 다 뭉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질서로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되는데 옛날 질서로 다시 하려니까 이참에 뭐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프랑스는 프랑스 나름대로 원래 그 땅이 우리 거였다. 막 이런 주장을 하면서 1년여에 거쳐서 회담 끝에 1815년 빈 체제라는 걸 수립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것이 100년을 가요. 정확히 100년. 이 빈 체제가 1914년 1차 대전에 의해서 체제가 해체가 됩니다. 굉장히 오래가는 이 빈 체제인데 지금 많이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있죠. 그 회의 결과입니다. 빈 체제. 그 오스트리아에 생애 절반을 오스트리아 수상으로 지낸 사람이 있어요. 직업이 수상이에요. 거의 시작할 때부터 수상을 해가지고 나중에 1848년 혁명으로 밀려날 때까지도 수상을 했던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의 초상화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메테르니히 이렇게 치면 경찰국가 이런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주도하여 왼쪽과 같은 주요 항목들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보시죠. 보면 옛 신성 로마 제국이 300여 개쯤 되는데 이거 좀 정리하자. 그래서 한 30여 개 정도로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일부,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등을 포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전 영역에 있는 군주 국가들 즉 프로이센, 바이에른, 작센, 오스트리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작은 도시들 바이마르, 예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그 지역에 나라가 300여 개였던 거예요. 300여 개. 이건 너무 복잡하다. 영국은 영국이고 프랑스는 프랑스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300여 개 나라로 이렇게 되냐. 이걸 30몇 개로 줄여버립니다. 독일 연방이 창설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두 강력한 강타자들 간의 100여 년에 걸친 싸움으로 전개됩니다. 오스트리아는 좀 더 느슨한 독일 연방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프로이센은 아주 강고한 응집력과 밀집력이 강한 독일 연맹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둘이 싸우다가 오스트리아가 지게 되고 독일이 제국을 1871년에 형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후대의 역사가 되겠습니다만. 자, 이탈리아, 프랑스, 아비뇽,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왕들이 복귀했다. 나폴레옹이 총칼로 해서 그렇지 나폴레옹이 좋은 사람이고 왕들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왕 중에 선한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왕조가 이제 왕권들이 다 복권을 했는데 이들이 권력 체계는 옛날 체계로 가지만 경제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옛날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자유무역이라든지 교역이라든지 이래야 이 왕국의 어떤 수익이나 왕국의 경제적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쨌든 권력이 유지된다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앞으로 나가는 개선책들은 좀 써야 된다. 그런 것이 맨 아래줄에 있는 노예무역의 금지라든지 라인강의 자유항행 하천을 설정한다든지 라인강이 스위스에서 시작해서 네덜란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5개 나라가 걸쳐져 있습니다. 여기마다 관세와 보호무역을 다 하면 이거 유럽이 자유로운 통행, 통관 이런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자유롭게 하자.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주제와 연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위기 상황 시 공동 대응한다. 경찰국가. 이 표현입니다. 나머지는 정치학 시간에, 경제학 시간에 훨씬 더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세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메테르니히가 생각하기에 영프프오러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를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구체제가 다시 복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뭐 계몽주의자들 등장하면 그 친구들 얘기 중에도 들을 만한 게 있던데 라고 좀 자유롭게 좀 놔두는 경우도 있었고, 나폴레옹이 등장하니까 겁을 먹었든 아니면 속으로 지지를 했든 그거 좀 참여하기도 하고, 사상가들 막 자유롭게 글 쓰고 음악가들 자유롭게 막 이러니까 우리가 몰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억압하고 이걸 다 통제할 수고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행정력의 차원에서 검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열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누구가 좀 위험하다, 누구가 수업 시간에 이상한 얘기를 한다 해서 조금 미리미리 공안 통치를 준비해 놔서 사전에 예방하는 치안국가라는 것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예술가들한테는, 또 향후의 예술가들한테는 좋지 않았죠. 나쁜 일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한 관료 행정이라는 것이 일상화, 체계화되면서 역설적으로 근대적 국가의 뼈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참 역사라는 건 참 이런 면에서 아이러니컬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옛날 같으면 상비군도 없고요. 뭐 경찰들도 야경, 밤에 그냥 좀 돌아다니면서 취객들 좀 단속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국가라는 게 굉장히 팽창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세계 질서로 범세계화가 이미 이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수많은 관료, 치안, 안전, 위생, 보건, 이런 교육, 이런 시스템을 탑재를 해야 이게 국민국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환이 이 경찰국가라는 측면도 있다. 당대 예술가들한테 고통스럽죠. 예전은 그냥 출판업자 알면 책을 내면 됐는데 책 내기 전에 관청에 이걸 갖다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관청에 검열 피를 받아야 책을 낼 수 있는, 그 억울하죠. 예술의 탄압이죠. 자, 이런 속에서 좀 독특한 문화예술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 위에 비더마이어 시대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비더마이어라는 것은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약간 비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나 바로크만큼 우리한테 상당한 크기로 각인된 그런 시대적인 호명은 아닌데, 어쨌든 19세기 초엽의 유럽의 도시 문화를 비더마이어라고 문화사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어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 중부 유럽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윤수인데 윤수, 현수, 철수 그러면 뭐 열에 한두 명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흔한 이름이 마이어입니다. 근데 비더해요. 그가 비더하다는 것은 첫 번째 뜻은 좀 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이어 그 친구 참 비더해, 참 착해. 근데 착한 게 어린아이한테는 좋은 말이에요. 어이구 착한 아이구나. 어른한테 착해 빠졌다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두 번째 뜻으로 넘어갑니다. 순진하다, 바보 같다, 세상 물정 모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시대적으로 확산되면 무기력하게 순응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사적으로는 세 번째가 되겠죠. 좀 더 정확하게 문장화하면 나폴레옹 몰락 이후 유럽의 왕조가 구체제가 복권하여, 앙시앙 레짐 복권하여 치안국가, 경찰국가 시스템을 탑재하게 되자 그 당시에 유럽의 시민들, 특히 비엔나나 파리 같은 문화적으로 활성화된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그 체제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순응하던 시기에 나왔던 예술작품, 생활 양식, 이런 걸 비더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약간은 폄하를 한 거죠.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베토벤 시대, 혁명의 시대, 영웅의 시대, 강한 정념의 시대, 이때 시대의 그림은 선이 굵고
영웅적인 선택을 막 보여줬습니다. 근데 한 2, 30년 지나니까 1820년대 지나니까 이런 어떤 강한 공화주의적 그림, 또 강한 혁명의 그림, 그리고 이 공동체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 것인가 하자 막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그 칼을 내게 주시오 막 하는 희생, 불굴의 의지, 이것이 다 고대 로마 이야기가 아니라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시대에 요구되는 그런 그 정념이었겠죠. 돌격 그러면 막 앞으로 나가는 그런 베토벤의 음악들이 있었습니다. 에로이카, 또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명교향곡 매우 강하죠. 그런데 베토벤 후기에 비더마이어가 한 1820년에서 한 40 몇 년도까지를 좁게 잡는데 베토벤 후기가 비더마이어 초기는 되는 거죠. 그때 갑자기 그림이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호라티우스가의 맹세라는 이 그림은 그냥 일체 일상적인 감정 없이 굉장히 단호한 역사적인 결연한 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이 꼬마 친구들한테서 무슨 역사적이거나 결연한 의지 이런 걸 좀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밥 주세요 이런 정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